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등산을 갔다 오느라고 영상을 낮에 못 올려서 늦게 이제 몰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뉴스는 여러 개 어제 오늘 제가 좀 저장을 해놨는데 방송하려고 그거를 이제 몰아서 좀 찍고 있습니다. 네, 요 기사는 데일리한 기사인데요. 민간 신용 210% 잃어버린 20년의 공포. 제가 약간 제목을 각색을 한 겁니다. 네, 제목을 원래 제목은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가계부채 3분기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데일리안 민간신용 210% 잃어버린 20년의 공포 3분기 가계부채 1850조 넘을까? 라는 제목을 제가 약간 각색을 했고 뒷 배경은 잃어버린 20년 그 일본 KBS 다큐멘터리였는데 도쿄 1991 대상수 친 때가 1991년이었죠. 그거랑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 전에 제가 미리 예고를 했던 대로 제가 이제 등산을 갔다 오는 길에 등산 올라갈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내려와 가지고 거의 이제 도착해서 거의 저점 부근이죠. 저점. 예, 제가 이제 북한산 쪽 갔는데 구기동 터널 해가지고 승가사 대남문 해갖고 삥 둘러가가지고 옛날 저 살던데 제가 은평구 불광동에 어렸을 때 살았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이 옛날에 살아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한번 잠깐 지나갔어요.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북한산이에요. 왼쪽에 아파트 보이죠? 이건 산 능선이고요. 여기 막 절벽같이 따르는데 여기가 은평구 독바위역이라고 있어요. 독바위역. 아파트 힐스테이트. 이게 아마 7차인가? 북한산 아마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 아마 가물가물한데 이제 옆으로 지나왔는데 옛날에 형님이 사실 때는 여기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어머니 제사 지낼 때 형님 댁에서 지냈으니까 여기 하필이면 거기를 지나왔어요. 여기는 야 아파트 바로 뒤가 이렇게 완전히 숲이에요. 여기 친구놈이 서 있네. 예.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좋더라고요. 자, 예. 완전히 단풍도 적고 이 아파트 뒤가 완전히 산이야.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네, 예, 요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이 아파트에는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 그래서 뭐 인근 그 은평구에 있는 학교에서 뭐 수업하러도 온대요. 이 아파트에 돈 주고 빌려주는 거죠. 아파트 단지가 한 1500세대? 아마 그 정도 안팎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은평구 독바위역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근처에 좀 걸어서 제 중학교 때 학교를 가봤어요. 학교. 짠.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졸업한 중학교예요. 중학교.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중학교인데, 야, 이게 제가 중학교 졸업한 지, 그 다음에 한번 가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물론 앞으로 길은 운전하면서 지나다니긴 했는데, 걸어서 학교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에요. 중학교 여기 그리고 이게 이게 본관이고 오른쪽 왼쪽은 이거 도서관이고 이건 저 다닐 때 없던 건물이거든요. 저 다닐 때 없고 여기 트랙도 생겼네요. 그리고 이 건물은 생각나요. 이 밑에 여기 1층이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여기도 우리 실내 무슨 뭐 이렇게 막 매트 깔아놓고 무슨 체육했던 기억이 나네. 중학교 때. 야,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영상 볼게요. 네, 여기 쫙 둘러서 여기가 체육관, 지하가 체육관이고요. 정문이 왼쪽으로 바뀌었더라고. 전에는 여기가 정문이었는데 이제 정문이 바뀌었어요. 옛날보다. 여기 체육관이고 저기는 뭐 도서관이 생기고 새로 생겼는. 야,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우리 형님 살던 데 지나왔고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일 거예요. 거기가.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저 다녔던 중학교. 네, 제가 중학교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네. 옛날이었네요 진짜. 10년 넘었는데 제가 몇 년이라는 게 안 했어요. 이게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10년은 넘었다고요. 왜 이렇게 분명히 여기에 뭐 10년 하니까 분명히 댓글에다가 막 엘리엇 웃기고 있네 뭐 10년이면은 지금 나이가 뭐 25이냐 뭐 아마 또 뭐 이렇게 댓글 써있을 게 뻔해서 제가 분명히 10년 이상 됐다고 그랬지 이게 100년인지 1000년인지 그건 얘기 안 했어요. 자, 뉴스를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원래 제목이
요거예요. 원래 제목은 3분기 가계부채 1850조 넘을까? 금리 인상 초읽기. 그래갖고 제가 3분기, 제가 2분기 거는 제가 데이터를 넣어갖고 그동안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3분기 1850조를 데일리안에서 예측을 하니까 이걸 넣어가지고 제가 그 그래프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특이한 건,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23일 날 3분기 가계신용을 발표를 해요.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다. 근데 그 이틀 후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금통위가. 그러니까 23일, 오늘이 21일이니까 화요일이네. 화요일 날 가계신용을 발표하고요, 25일 목요일 날 금통위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이게 발표되면 뉴스마다 큰일 났다,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마느냐, 그런 말이 나와야지 금리 인상이 쉽게 돼요. 그리고 보수 언론이나 뭐 부동산 투기꾼들도 딴 말을 못해. 그 대출만 3개월간 32조가 늘었대. 엄청 는 거예요. 근데 그 신용에는 대출과 신용카드, 판매 신용이라는 게 신용카드 할부금융 포함한 거거든요. OECD 데이터에는 신용이라고 해요. 대출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가계 신용이 1805조. 그러니까 이게 2분기 걸걸요? 예. 2분기까지 1805조인데 지금 데일리안에서 뉴스 나온 건 뭐냐면요, 1850조예요. 45조가 느는 거야. 그 분기마다, 분기에,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그러면 우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엄청 더 늘겠죠?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세계 1등인데 더 확고한 1등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뉴스 볼게요. 쭉 볼게요. 6월 달에 영끌 비투 해갖고 1800조 넘었다. 근데 1840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게는 1850조. 아까 제목에는 1850조 넘을까 그랬잖아요. 그 1840에서 1850조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뉴스 나왔네요. 23일 날 3분기 가계신용을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대출에다가 카드나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포함한 모든 부채가 포함이 된다. 2분기에 1805조인데 41조 늘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36조 늘었는데 2분기에는 41조 늘었다. 근데 이번엔 더 늘 것 같다.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별 증가됐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기사 볼게요. 그리고 3분기 가계신용은 이같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1840에서 185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제가 볼 땐 1850조가 넘을 것 같아. 더 어쨌든 일단 3분기에 가계대출은 31조 증가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2조가 찌른 거다. 근데 판매 신용, 그러니까 카드 사용이랑 할부금융, 이게 더 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더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25일 금통이 열리는데 기준금리를 1%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왜? 23일 날 민간 신용 가계부채 그 금액이 탁 나와가지고 놀래서 빠졌을 때 이틀 후에 금통위가 열리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게 수월하겠죠. 그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주열 총재는 계속 가계부채랑 뭐 금융 불균형, 이게 부동산이나 돈 쏠린 거 그거 불균형. 그래서 추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사해 왔다.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도 장기간 2%대로 웃돌고 최근에 3.2% 나왔죠. 갖고 이 같은 한 해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즉, 금리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를 좀 볼게요. 지금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2%예요. 여러분들 2분기에 104.2%면 3분기에는 106%, 170%, 108% 이렇게 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GDP는 2분기나 3분기나 거의 지금 그러니까 추정치가 확정돼 있는 거고, 문제는 부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104%보다는 106%, 107%더 늘 거라고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속도도 전년 동기비 6%포인트여가지고 단연 1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만큼은 세계 2관왕이다. 2관왕. 그래서 제가 오전에 방송 요거 등산하기 전에 이거 올렸죠. 금리 인상 만장일치로 올릴 것 같다. 조선비즈 기사 이거. 자,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넣은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볼게요. 요 데이터는 일단
차트부터 설명드릴게요. 요 데이터는 요 데이터 1번 이게 하나 세 장의 차트가 겹쳐져 있는 건데 일단 이거는 1960년부터 60년 동안에 우리나라 서울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위주로 만든 실거래가 실질지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채. 어떤 부채냐면 신용인데 요 제일 밑에 있는 게 가계신용이에요. 우리 일반 가게에서 한 신용, 그러니까 대출금이랑 카드, 할부금융 다 합친 거.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기업 부채예요. 기업신용. 좀 이따 잠깐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다음에 요거는 합친 거. 그러니까 총 토틀어서 이건 민간신용이죠. 가계신용 플러스 기업신용 하니까 민간신용, 정부신용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살짝 삐져나온 거 보이세요? 요게 방금 그 데일리한 기사대로 1850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정이 이게 분기마다니까 이게 분기 말이니까 3개월 동안 이만큼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104%였던 게 이거 다시 104%였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늘겠죠. 얼만큼 늘었는지 보면 여기 쫙 나오거든요. 여기 있네. 자, 보세요. 107%로 느네. 맞아요? 104%에서 104% 정도였거든요. 2분기에. 근데 그 1850조라는 가정하에 3분기 걸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얘잖아, 얘. 물론 기업 신용은 아직 안 했어요. 얘도 110 뭐 한 5%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220% 넘는 거예요, 합치면. 지금 107%로 하니까 원래 얘가 104%면요 217%인가 그랬거든요. 217%. 그런데 얘를 넣으니까 얘 안 늘었다는 가정하에 219%로 늘어요. 그런데 기업 신용도 늘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지금은 얘 는 것만 반영을 했고 얘는 2분기 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2분기고 가게는 3분기 거예요. 그래갖고 두 개를 합치니까 219%가 나왔는데 얘 213%가 분명히 3분기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219%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20한 1%?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220% 넘는 거예요. 다른 나라 210%에서 220% 넘었을 때 전부 버블 붕괴가 왔거든요. 그 차트를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다시 주택가격지수에다가 그 민간신용 즉 가계신용 다시 보시면 가계신용 합친 게 요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요거는 원래 세 번째 차트인데 요거는 그냥 뺄게요. 자, 이거 여기서 우리가 무슨 그 시사성을 얻을 수 있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IMF 전까지는요 가계에다가 대출을 많이 안 해줬어요. 기업에다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IMF 때요, IMF 직전에 가계 부채가 49%, 50%가 안 됐어요. 50% 정도예요. 그런데 그 기업 부채가 여기가 110%, 110% 정도로 120%, 거의 110 몇 프로까지 늘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두 개를 합치니까 159%예요. 자, 여기서 IMF 금융위기가 IMF가 왔을 때 가계 부채는 별로 많지 않았는데 기업 부채가 100%를 넘었다고요. 특히 IMF는 기업 그 부실로 그 위기가 온 거지 가계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IMF가 와가지고 다 도산이 되면서 부채가 이제 차압당하고 경매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업 부채가 몇 프로까지 줄었냐? 73%까지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죠? 110% 넘던 게 120% 가까이 되던 게 이렇게 줄었잖아요. 장기간. 근데 이때 가계도 일시적으로 살짝 줄었어요. 45%로 한 5% 정도 줄었어. 왜냐면 실직을 하잖아, 실직을. 그러니까 가계가 부실하진 않았어. 근데 그 기업이 도산을 하면서 실직을 하니까 당연히 부채가 줄지. 그렇잖아요. 막 갚고 차압당하기도 하고 집이 막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잘못해갖고 이게 가계까지 부실해진 거라니까. 그 이후에 가계 부채는 쫙 늘었어요. 경기가 살아나면서. 근데 기업 부채는 경기가 살아나는데도 계속 줄어. 왜?
계속해서 도산하고 차압당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70%까지 줄었다고요. 근데 이때 가계부채가 살짝 줄죠. 이게 뭐예요? 카드 사태.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어떤 부실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줄지 않으면 절대 자체적으로는 안 줄여요. 왜? 늘면 늘었지 안 줄어. 보세요. 준 적이 딱 2번 있는데 IMF 때 줄었죠? 카드 사태 때 줄었죠? 그 다음부터 계속 늘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줄을 것 같아.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영끌 패닉 바잉 하면서 가계부채 막 50% 60% 막 대출받은 그 가게들도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사업자 대출도 받고 전세자금 대출 받고 대출이란 대출은 뭐든지 받아갖고 했는데 이번에 터지면 우리나라 역대 3번째 가계부채 축소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IMF 때, 그다음에 카드 사태 때. 근데 희한하게 서프라임 때는 가계부채가 안 줄었어요. 희한하죠? 근데 기업부채가 100%까지 갔다가 말다가 하다가 요번에 넘었어요. 그래갖고 둘 다 100% 넘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3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기업 신용이 안 늘었다는 조건 하에서 가계 신용만 늘었다는 조건만 해도 219%야. 근데 당연히 기업 부채도 늘었겠죠. 그러니까 220%를 넘다는 거는 완전히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자, 이 상태가 과거에 어땠냐? 처음 보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저 엘리엇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거 귀에 인이 박힐 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계부채나 민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일본이 아까 그 표지 위에 있었던 1991년 일본 상투 칠 때 이때가 딱 1991년이거든요. 부동산 상투 치고서요. 박살이 났고 20년 동안 빠졌어요. 이게 2000년도 중반까지 2010년까지도 빠졌어. 2010년까지 빠졌어요. 여기까지네요. 2010년이네요. 91년에 시작을 해갖고요. 이때 생산 가능 인구 줄고 이때 가계부채는 69%라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기업 부채가 많았어요. 140%, 147%. 어쨌든 두 개 합치니까 211%야. 나중에 217%까지 갔었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민간 신용이 줄어요. 왜? 경매, 반대매매 나가니까 돈을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빚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경매 나가가지고 망해가지고 내 돈 뺏어가서 빚을 갚아버리니까 당연히 빚이 줄지. 좋은 현상이 아니죠. 이거를 강제 축소 현상이라. 부채의 강제 축소 현상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부채를 축소한 게 아니고 뺏겨서 망해서 헐값에 팔아가지고 내 집 헐값에 팔렸다고 그래서 은행이 돈 덜 받는 거 아니죠? 지 돈 다 받고서 남는 게 없으니까 개인한테 경매 나가고 나서 돌아온 돈이 거의 없어요. 자, 이 현상이 15년 후인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7년도 전후에 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이 당시에 가계부채가요 98%까지 갔어. 98% 미국이. 그 대신 얘네는 반대로 기업부채는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무슨 말할까 노수자한테도 대출해줘갖고 집 샀으니까. 그러니까 100%까지 갔지. 그래갖고 망했다가 물론 지금 다시 살아났지만 그 당시에 스페인은요 또 반대로 가계부채는 81%밖에 안 됐는데 기업부채가 126%, 141%예요. 즉 미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망했고 스페인은 기업부채 때문에 망했어요. 물론 30년 전에 일본도 기업부채 때문에 망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다 생산 가능 인구 줄고 부채가 210%를 담았어요. 207%였을 때 파산을 했는데 226%까지 갔어요. 일본은 217%까지 갔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날짜로 220%가 넘었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219%로 나오잖아요. 지금 가계만 106%로 한 거예요. 기업은 아직 113%로서 안 늘린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115%, 116% 될 거라고. 그러면은 합쳐서 220%가 넘어. 그런데 생산 가능인가 올해 꼭 치고 내년부터 줄는 게 나오잖아요. 가계부채가 둘 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스페인은 기업 부실 때문에 망했고 미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망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쪽 다 부실해서 망하는 거야. 앞으로 오는 위기가 뭐 때문에 오냐면 가계부채, 기업부채 두 개 합쳐서 큰일이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랑 스페인은 가계부채는 신용 상태는 건전했는데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갖고 망했거든요. 반대로 미국은 기업은 건실했는데 부채가 별로 안 많았는데 개인이 100%까지 가가지고 망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스페인의 기업 부실,
미국의 가계부실 이걸 동시에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그래갖고 미래학자나 이런 인구학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 한국만 망할 거래. 이렇게 부채가 많은 나라는 없대요. 아까 보셨잖아요. 가계부채 그 절대 그 규모도 1등, 증가 속도도 1등, 망하는 속도도 1등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리고 지금 한은에서 주시하는 게 물가잖아요. 자, 이 차트는 1970년부터 주택 가격과,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과 코스피 가격을 놓은 거예요, 배경에. 그 다음에 요거는 수입 물가지수예요. 까만 게 수입 물가지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수입 물가지수가 중요해서 1차 올쇼크 때 59% 전년 동월비 상승해서 폭등했어요. 1979년 2차 올쇼크 때 이후에도 64% 폭등했어요. 사상 최대예요, 이때가. 그 다음에 98년 아이업 때 57%예요. 전년 동월비가. 수입 물가지수예요. 환율 때문에.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도 50점 넘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 15% 안팎에서 그냥 다 쏘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5%야. 근데 아직 환율이 안 올랐어요. 여기서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이거 50% 금방 간다니까.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생산자 물가 올리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올리고, 소비자 물가는 금리를 올리죠. 한국은행의 제1 목표가 요 차트에다가 이거는 이제 환율, 분홍색 환율, IMF 때 2,000원, 서프라임 때 1,600원, 코로나 때 작년에 1,300원. 지금 그래서 이걸 합친 게 이거란 얘기예요. 이걸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요. 다음 주에 금통이 열리는데 가계부채 3분기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놀라 자빠질 거야. 근데 물가는 이미 놀라 자빠져 있죠. 그런데 미국의 300년 역사를, 영국 미국의 300년 역사를 보면 40년마다 금융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바뀌는데, 이번에 40년 올랐다가 40년 빠진 사이클이 작년에 이미 바닥치고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2, 3년 오르고만 그러는 사이클이 아니라 40년 동안 오르는 사이클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보면요, 여기가 80년 아니에요. 여기가 80년. 80년까지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였어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언제까지?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오르는 추세라니까. 이게 40년 사이클에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앞으로 죽었다 복창이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건 좀 짧은 86년부터 지금 국채금리 터닝을 해갖고 저항선 돌파했다는 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쭈글고 있어. 이거는 미래의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단기금리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올라가더라도 덜 올라가거나 오히려 살짝 꺾이거나,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미래 경기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0년 사이클의 터닝, 기준금리를 다 올리고 있다. 지금 뭐 폴란드든 콜롬비아든 뭐 노르웨이든 다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40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라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가 3.2% 나왔죠?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게 10월달 거. 이렇게 나오면은 한국은행은 어떻게 한다? 기준금리 올린다. 이거 올린 거 봐요. 이거 이렇게 폭등할 때 올린다고요. 이때마다 아파트가 폭락한 적이 사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 올렸을 때는 2010년도인데 이때 3년 동안 폭락을 했는데, 지금도 아주 날씨가 딱 좋은 날씨다. 그러기 좋은 날씨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금리가 장기간 하락하다가 터닝을 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계속 오르니까 아파트가 꺾이더라. 지금도 금리 올라간 지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장기간 하락하다가 근데 2년 오를 때 아파트도 같이 올랐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임계치를 넘어가서 계속 올라버리면 아파트가 꺾였다. 이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뭐 결론적으로 한번 엘리어트 파동에서 올해 대상승 파동이 끝나고 기단긴 조정파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자기 부채 관리 잘 하십사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데일리한 기사인데요. 민간 신용 210%. 이미 넘어 있었지만 오늘 1850조 가계 신용 규모 걱정하는 거 보면은 야, 이제 3분기에 큰일 나겠다 이거. 어쨌든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각자 도생이니까 자기 부처 관리 잘하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항상 마지막은 3번 카메라. 왜냐면 여기서 마이크 켜고 음악 누르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드리고 마치는 시간이에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한두 개라도 더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면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뭐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